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큰 축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큰 문제로 떠올랐는지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중국 경제는 지난 2030년간 부동산이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 민영화와 도시화 붐으로 수억 명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부동산 개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부동산은 GDP의 약 2,53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집을 사는 걸 가장 안전한 자산 투자로 여겼고 많은 가정이 저축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열이 문제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20년대 초반, 바로 헝다그룹 사태입니다. 헝다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로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 중 하나였죠. 하지만 2021년 헝다가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헝다는 전국에 수백만 채의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많은 집이 미완성 상태로 방치됐어요.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헝다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대형 개발업체들도 줄줄이 위기를 맞았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2021년 이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금줄을 쬐면서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멈추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2023년 기준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 재고는 평균 20개월치에 달한다고 해요. 즉, 지금 판매 속도로 20개월 동안 팔리지 않은 집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이제 숫자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 투자액은 전년 대비 9.6% 감소했어요. 주택 가격도 주요 도시에서 평균 1015% 하락했고 일부 지역은 20%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은 가계 자산 가치에 직격탄을 날렸죠.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출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주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엄청난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를 확장했는데 시장이 냉각되면서 이 빚을 갚을 현금 흐름이 부족해졌어요. 둘째, 정부의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려고 대출 한도를 낮추고 투기적 구매를 제한했죠. 이건 장기적으로는 필요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셋째, 소비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매를 미루고 이게 수요를 더 줄였어요. 이제 이 위기가 중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볼게요. 먼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부동산은 건설, 철강, 시멘트 같은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데 이들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3년 건설업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고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었죠. 지역 정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내는 토지 사용료는 지방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수입이 급감하면서 일부 지역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회적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에선 집이 재산뿐 아니라 결혼, 가정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집값이 떨어지고 미완성 아파트 문제가 커지면서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이 더 미뤄지고 있어요. 이미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부동산 위기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죠. 게다가 미완성 아파트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이런 시위가 보고됐고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2023년부터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일부 도시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어요. 예를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곳에서 첫 주택 구매 시 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놨죠.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너무 늦었거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헝다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파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서서히 안정되는 거죠. 하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많은 업체가 도산하면서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5% 정도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부동산 위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글로벌 영향도 짚어볼게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만큼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과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호주, 브라질 같은 원자재 수출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또 중국 소비자들이 고가의 수입품 구매를 줄이면서 럭셔리 브랜드나 외국 기업들의 매출도 영향을 받고 있죠. 미중 갈등 속에서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부동산은 한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다른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환은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심지어 국제관계까지 얽힌 복잡한 이슈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